서울의 하늘이 잔뜩 흐려진 어느 늦은 오후, 갑자기 쏟아진 비가 강남 거리를 적셨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 거리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로 북적였고, 도로 위에는 차들이 빗물을 튀기며 서둘러 지나갔다. 유나는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막 퇴근하는 길이었다. 낡은 우산을 펼치고 빗속을 걸어가던 중, 편의점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떨리는 손으로 비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불쾌한 눈빛으로 그를 피해갔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그의 손은 새파랗게 질렸고, 바른 맨발로 흙탕물 위에 놓여 있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가방에서 남은 몇천 원을 꺼내 근처 김밥집으로 향했다. 김밥 한 줄이랑 따뜻한 어묵 국물도 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유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 분 후 따뜻한 김밥과 국물이 담긴 봉지를 건네주었다. 유나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다시 노인이 있는 편의점 앞로 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 여기 따뜻한 김밥이랑 국물 드세요. 노인은 깜짝 놀란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잊혀진 존재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 것조차 낯선 듯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거친 손톱은 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한테 이걸 준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따뜻해요. 빨리 드셔야 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김밥을 꺼냈다. 따뜻한 김밥이 손끝에 닿자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작은 한 입을 떼어내더니 천천히 씹었다. 정말 고맙구나.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보네. 유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 편의점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순진하게 남을 도와줘? 저 노인 혹시 사기꾼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거렸다. 맞아. 요즘엔 일부러 거지 행세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하지만 유나는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노인이 따뜻한 국물을 천천히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유나가 떠난 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김밥을 다 먹고 국물을 마셨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빛이 살아난 듯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거리는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유나는 늘 그렇듯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퇴근할 것이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동료인 미진이 다가왔다. 미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유나야, 너 어제 길거리에서 거지한테 김밥 사줬다며? 유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비 맞으면서 떨고 계시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미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 정말 순진하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대부분 사기꾼이야. 일부러 거지 행세하면서 사람들한테 동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몰라? 유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혹시 사기꾼이라도 그분이 어제 한 끼 따뜻하게 드셨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 미진은 혀를 차며 다시 말했다. 정말 너 같은 애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착한 건 좋은데 너무 순진하면 안 돼. 유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살아왔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그것이 결국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마음에 새겨두었던 교훈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근처 편의점의 정 아주머니는 유나가 노인에게 김밥을 건넸던 모습을 목격한 뒤 온 동네에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어제 봤어. 그 유나라는 애, 거지한테 김밥을 사주더라고. 내가 보기엔 그 노인 사기꾼 같던데. 맞아.
요즘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가짜라잖아. 일부러 거지처럼 꾸미고 돈 뜯어내는 사람들도 많대. 그 유나라는 애, 순진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참. 편의점 앞에서 모여 앉은 아줌마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불쌍해서 도와준 거겠지라고 변호했지만 대부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며칠이 지나자 유나가 노인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더 과장되기 시작했다. 김밥만 사준 게 아니라 돈까지 줬다더라. 진짜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네. 바보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절대 안 줘.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밥 한 끼 더 먹겠어. 그 소문은 곧 유나가 일하는 식당까지 퍼졌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았고 심지어 식당 주인마저 유나를 불러 물었다. 유나야, 너 정말 길거리에서 거지한테 돈을 줬어? 유나는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김밥이랑 따뜻한 국물만 사드렸어요. 식당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세상에 착한 건 좋은데 너무 믿으면 안 돼.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 다음부터는 조심해.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 따뜻한 김밥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가 사기꾼일 리 없다고 유나는 믿고 있었다. 며칠 후 유나가 퇴근하던 길이었다. 날씨는 맑았지만 찬바람이 불어오는 쌀쌀한 저녁이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정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야. 유나가 돌아보니 정 아주머니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다가왔다. 너 혹시 그 노인 본 적 있어? 네. 무슨 노인이요? 내가 김밥 줬던 그 거지 노인 말이야. 그 사람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더라고. 내가 보기엔 어디 딴 데 가서 또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고 있을 거야. 유나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았어요. 정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에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 요즘 그런 사람들 다 가짜야. 하루 벌어 몇십만 원씩 챙긴다니까. 너도 당한 거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의심할까? 왜 착한 일을 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까?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쩍였고 차들이 오가며 도로를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유나의 마음속에는 어딘가에 혼자 떠돌고 있을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유나는 그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서울거리는 다시금 화창한 햇살로 가득 찼다. 유나는 여느 때처럼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벤츠 S클래스 같은 고급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차체는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빛났다. 동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차량들을 구경했다. 아, 저 차들 대체 뭐야. 여기서 볼 만한 게 아닌데. 그러게, 재벌가 사람들이라도 온 건가? 이런 낡은 동네에. 유나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유나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왔다. 그들 중 한 명, 중년의 남성이 앞장서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유나 씨 맞습니까? 유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신가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김도진 최 그룹 비서실장. 유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깜빡였다. 최 그룹이요? 김도진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최 그룹 회장님께서 유나 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제가 왜요? 유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김도진 실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직접 만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주변에 모여있던 이웃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정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저 애가 무슨 재벌 회장을 만나? 무슨 일이지? 설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요즘 말로 스폰서라도 생긴 거야?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유나는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김도진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차량의 뒷문을 열어주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차에 탑승하자 도진 실장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문이 닫히고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고 차량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나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다. 김도진 실장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유나 씨를 무척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절 왜 만나고 싶어 하시죠? 도진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곧 도착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량은 넓은 대로를 지나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한남동으로 진입했다. 양옆으로 보이는 고급 빌라들과 대저택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는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은 커다란 철문 앞에 멈췄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내부가 드러났다. 넓은 정원과 조경된 나무들, 그리고 중앙에 우뚝 솟은 하얀색 대저택이 유나의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가 회장님 댁인가요? 유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김도진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량이 천천히 대저택의 현관 앞에 멈추자 도진 실장이 문을 열어주었다. 유나는 긴장한 얼굴로 천천히 내렸다. 그녀의 앞에는 웅장한 대리석 계단이 펼쳐져 있었고 정문이 열리면서 몇 명의 집사가 일렬로 나와 예의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유나 씨. 유나는 마치 영화 속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앞의 광경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어서 그녀는 잠시 꿈을 꾸는 듯했다. 그러나 발밑에 닿는 대리석의 차가운 감촉이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김도진 실장의 안내를 따라 유나는 천천히 대리석 계단을 올라섰다. 웅장한 문이 열리고 그녀는 드디어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에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강렬했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유나 씨.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따뜻했다.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나를 기억하겠나? 강남 거리에서 비 맞으며 김밥을 먹던 노인 말이야. 유나의 눈이 커졌다. 믿기 힘든 사실이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나야. 최상혁이다. 최 그룹의 회장. 최상혁 회장의 목소리가 유나의 귀에 맴돌았다. 최상혁, 최 그룹의 회장.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 비 오는 거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김밥을 받아들던 노인이 지금 눈앞에서 완벽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회장님이세요? 제가 길거리에서 뵀던 그. 최상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바로 나야.
내가 김밥을 건네주었던 그 노인. 유나는 입을 막고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어떻게, 왜 길거리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그 이야기를 하기엔 좀 길지만 너는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 김도진 비서실장이 옆에 앉으며 유나에게 자리를 권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최 회장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6개월 전 나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최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그때 나는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큰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길거리를 떠돌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경찰조차도 나를 노숙자로 취급했다.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벌 중 하나인 최 그룹의 회장이 길거리를 떠돌며 노숙자처럼 지냈다니. 하지만 왜 아무도 회장님은 찾지 않았나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김도진 실장이 나섰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회사 측에서는 실종 신고를 냈지만 차가 완전히 불에 타서 회장님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인 조카 최민호가 회장직을 임시로 맡게 되었죠. 최민호, 너? 유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듯 되뇌었다. 최상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유일한 혈육이자 조카지. 하지만 그가 단순히 임시로 회사를 맡았던 게 아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빛은 단호해졌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호는 내가 죽었다고 믿고, 아니,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장악했고 수많은 자산을 팔아넘기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유나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게 정말인가요? 김도진 실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실종된 후 최민호 이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많은 핵심 자산들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최 회장님의 개인 계좌까지 동결시켜버렸죠. 그가 회사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두 손을 맞잡았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지내셨던 거군요. 최상혁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내가 누구인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 내게 남은 것은 길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뿐이었네. 그의 눈빛이 유나를 향했다. 그러다가 너를 만났지. 그날 비 오는 강남거리에서. 유나는 그 순간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노인, 떨리는 손, 그리고 따뜻한 김밥을 건네주던 자신. 그녀는 작고 하찮은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상혁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그날 내가 건네준 김밥 덕분에 나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 따뜻한 음식과 내가 보여준 친절함이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서서히 깨웠다네. 유나는 감동의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최상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이상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길거리를 떠돌며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김도진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유나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날의 작은 친절이 회장님은 살렸으니까요.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상혁 회장은 손을 들어 유나의 말을 막았다. 내 선의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야. 유나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때 김도진 실장이 조용히 손짓하자 한 명의 비서가 들어와 커다란 봉투를 유나에게 건넸다. 이건 뭔가요? 유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물었다. 최상혁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내게 준 따뜻함에 대한 작은 보답이야. 열어봐도 좋다네. 유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은행 통장이 들어있었다. 계약서에는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고, 통장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게 정말.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최상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작은 친절이 이런 기적을 불러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최상혁 회장과의 만남 이후 유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그리고 은행 통장에 적힌 믿기 어려운 금액.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김도진 실장은 유나에게 직접 새 아파트로 안내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최고층. 문이 열리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유나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넓은 거실은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거실 한쪽에는 최신식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반짝이는 조리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가 정말 제 집인가요?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김도진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께서 유나 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하신 집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유나 씨만의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공간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와 빛나는 불빛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그런 큰일을 한 게 아닌데. 유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김도진 실장은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유나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일을 하신 겁니다. 회장님께서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면 지금쯤 길거리를 떠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날 밤 유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유나의 변화된 삶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유나가 강남거리에서 김밥을 건넸던 편의점 앞, 정 아주머니와 동네 주민들이 모여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아, 들었어. 유나가 갑자기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에 산대. 뭐, 청담동. 거기 한 평에 몇 억씩 한다잖아. 맞아, 나도 들었어. 게다가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왔다더라. 정 아주머니는 입을 틀어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그 가난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재벌이 된다고? 말도 안 돼. 혹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스폰서 생긴 거 아냐? 스폰서? 그래. 요즘 강남의 젊은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들한테 돈 받고 사는 거 많다던데. 맞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유나가 스폰서를 만나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회사 동료들까지 퍼졌다. 식당에 출근한 유나를 보자마자 미지는 입을 틀어막으며 다가왔다. 유나아, 너 정말 청담동으로 이사 갔다며?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어? 미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진짜야?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번 거야?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좋은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어. 그 말에 미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설마 스폰서 같은 거야?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유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분은 그냥 은혜를 갚으신 거야. 그러나 미지는 믿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청담동 아파트는 몇십억 하지 않아. 그런 큰 돈을 그냥 주는 사람이 있을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동네 사람들은 유나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심지어 일부는 대놓고 비웃기도 했다. 아이고, 갑자기 돈 많아지니까 우리랑은 다르게 굴더라. 돈 냄새 맡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지 뭐. 유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저 묵묵히 참아냈다. 내가 한 일은 잘못이 아니야. 그냥 도왔을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하지만 소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남 일대에서 길거리 거지에게 돈을 주면 억만장자가 된다는 괴상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유나의 이름이 있었다. 유나는 그 모든 소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최상혁 회장이 준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준 유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유나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다짐했다. 나를 비웃어도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유나의 인생을 더욱 강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가 청담동 아파트로 이사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유나가 아파트 로비에서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최민호 최 그룹 부회장. 유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최민호라는 이름을 최상혁 회장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회장이 실종된 동안 회사를 임시로 맡았던 그의 조카였다.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법원 소환장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호 최 그룹 부회장은 유나 씨가 최상혁 회장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보았다. 부당하게 재산을 갈취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곧바로 김도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저 법원 소환장을 받았어요. 최민호 부회장이 저를 고소했대요. 김도진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역시 시작됐군요. 유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댁으로 가겠습니다. 약 30분 후 김도진 실장이 도착했고 그의 차를 타고 최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거실로 안내되었고 최상혁 회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유나야, 무섭지 않았니?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유나를 위로했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최민호 부회장님이 저를 고소하신 거죠?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눈을 감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호는 내가 실종된 동안 회사를 완벽히 장악했지. 내가 돌아온 후에도 그가 가진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시작한 거야. 김도진 실장이 옆에서 덧붙였다. 그는 유나 씨가 회장님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흔들려는 것이죠. 유나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저 때문에 회장님이 위험해지시는 건가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윤아.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 덕분에 기억을 되찾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이 싸움은 내가 감당할 일이야.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윤아는 그 의지에 압도되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최애 그룹 재산 분쟁, 미스터리한 소녀의 등장, 억만장자의 후계 구도에 나타난 낯선 인물, 같은 헤드라인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윤아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눈앞을 가렸다. 기자들은 그녀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다. 윤아 씨, 정말 최 회장님의 재산을 강탈하셨나요?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도운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최민호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아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쳤다. 김도진 실장이 앞장서서 기자들을 막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양쪽 변호사들이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고 정면에는 최민호 부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최민호는 윤아가 들어오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용감하네. 이렇게 직접 나올 줄이야. 윤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실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진실이 누군가의 편인지. 재판이 시작되자 최민호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최민호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상혁 회장님께서 실종 중일 때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고인 윤아 씨에게 막대한 재산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윤아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때로는 의심에 찬 눈빛이었다. 윤아는 손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도운 건 진심이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들었다. 최민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윤아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강남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김밥을 건네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민호의 변호사가 윤아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질문을 던졌다. 윤아 씨, 최상혁 회장님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죠? 그때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까? 윤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비 맞으며 추워 보이셔서 김밥을 드렸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단순히 김밥 하나 드렸을 뿐인데 회장님께서 강남의 아파트와 수십억 원을 선물하셨다는 겁니까? 그걸 믿으라는 말인가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그건 좀 이상한데.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그 정도 선물을 받다니. 윤아는 침착하게 그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감사의 뜻으로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공격적으로 물었다. 그럼 혹시 회장님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윤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민호는 뒤에서 비웃으며 속삭였다. 거짓말을 참 뻔뻔하게도 하네. 그러나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무리가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윤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들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강렬한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최상혁 회장님.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최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최상혁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법정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곁에는 김도진 실장이 차분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최상혁 회장님, 정말 본인이십니까?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바로 최상혁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최민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눈빛은 흔들렸다. 최상혁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판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다. 은혜를 입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6개월 전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이후로 기억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나쳤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유나를 향했다. 유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유나만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비가 쏟아지던 강남거리에서 그 추운 날씨 속에 김밥과 따뜻한 국물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나의 신분을 알지 못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왔다. 그날의 온기가 내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유나 씨가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셈이네. 최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건 다 조작된 이야기일 거야. 어떻게 노숙자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까? 최상혁 회장은 차분하게 최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카야, 너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겠지. 그래서 내가 없어진 후 회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심지어 내 계좌까지 동결시켰지. 최민호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그건 너의 욕심이었지. 내가 없는 동안 너는 회사를 사리사욕으로 운영했고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다. 회장님,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김도진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두꺼운 파일을 꺼내 법정 앞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최민호 부회장이 회장님의 부재 중에 진행한 불법적인 거래 내역, 부당한 자산 처분 기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변호사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다. 최 회장은 유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유나야, 너는 나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구나. 너의 선의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유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였던 두려움과 억울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유나를 다시 보았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최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야망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고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나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녀의 순수한 선의는 모두에게 증명되었다. 법정은 최상혁 회장의 증언과 김도진 실장이 제출한 자료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졌다. 최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는
그의 비리와 불법적인 자산 처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최민호 부회장, 여기 있는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최상혁 회장님이 실종되신 동안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개인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게다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거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최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회사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던 조치였습니다. 변호사 역시 빠르게 대응하며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시 최민호 부회장께서는 회장님의 실종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그렇다면 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고 매각한 금액의 일부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법정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최민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시선은 흔들렸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직원들이 실수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중년의 남성,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는 천천히 걸어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최그룹의 전 재무이사 박종필입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이사, 당신이 왜 여기? 박종필 이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민호 부회장은 최상혁 회장님이 실종되자마자 곧바로 주요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실행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빠르게 상황을 기록했다. 판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고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최민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박종필 이사를 노려보았다. 배신자, 내가 감히 나를. 박 이사는 차분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배신이라면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유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던 비난과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상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이사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박 이사, 용기 있는 결정을 해줘서 고맙네. 박종필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이제서야 온 것 같습니다. 판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선언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했을 때 최민호 부회장은 불법적인 자산 매각과 비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나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합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악의적인 소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다가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긴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길거리를 떠돌고 있을 거야. 이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났으니 너도 편히 쉬어야지.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자들은 일제히 몰려들었다. 유나 씨, 결백이 증명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최민호 부회장의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상혁 회장 역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유나는 단순히 나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에 아직도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함께 더 큰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환호했고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다. 하지만 작은 김밥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구했고 세상을 바꿨다. 그날 이후 유나는 최상혁 회장의 곁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재산을 이어받는 것이 아닌 그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배웠다. 최 그룹은 복지재단을 설립했고 유나는 그 재단의 실무를 맡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유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세상에 돌려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다짐은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유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최상혁 회장의 억울함이 풀리고 최민호의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된 후 최 그룹은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최 회장은 유나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녀에게 더 큰 꿈을 제안했다. 유나야. 최 회장은 유나를 집무실로 부르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돌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해. 너와 함께 희망나눔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단 말이야.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누구보다 자격이 있어. 길거리에서 아무 데가 없이 나를 도왔던 너라면 그 마음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을 거야. 유나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타올랐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건넨 작은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나눔 재단이 탄생했다. 최상혁 회장은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유나는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재단은 최 그룹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유나가 처음으로 제안한 프로젝트는 길거리 노숙자 지원 사업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남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김밥을 건넸던 그날을 잊지 못했다. 거리에서 떨고 있던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서울 곳곳에 임시 쉼터를 설치하고 하루 3끼의 따뜻한 식사와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재활훈련과 직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 유나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중에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 그리고 단순히 삶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정말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며 물었다. 유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따뜻하게 드세요. 추운 날씨니까 국물도 꼭 드시고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을 보며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광경을 바라보며 유나는 마음 깊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건넨 작은 도시락이 한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유나는 재단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학비 지원과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유나는 직접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학생이 유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도 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너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유나를 롤 모델로 삼으며 학업에 정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처음에는 유나를 의심하고 험담하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특히 편의점 앞에서 늘 수군거리던 정 아주머니도 달라졌다. 어느 날
유나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정 아주머니가 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돌리자 정 아주머니는 다가와 말했다. 요즘 신문에서 너 봤어.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구나. 유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예전엔 내가 너무 오해했어. 내가 정말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줄은 몰랐구나.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정 아주머니는 유나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들도 하나둘 유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재단은 점차 성장했고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노숙자 쉼터는 더 많은 지역에 설치되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지방의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유나는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건 정말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유나는 직원회의에서 말하곤 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도 더 나아질 거예요. 최상혁 회장은 그런 유나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유나야, 너는 내게 온 최고의 기적이구나.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저에게 준 기회가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세상의 선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희망나눔 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재단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서울을 넘어서 전국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노숙자 쉼터는 10개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매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유나가 주도한 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은 전국 50여 개 학교와 협약을 맺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유나는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날도 유나는 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유나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건넸다. 유나 누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또 오셨네요. 유나는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너희들 잘 지냈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누나 덕분에요. 전 이번에 장학금 받아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유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잘했다. 앞으로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아이의 눈에는 반짝이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유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도움이지만 그들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희망나눔 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최상혁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유나를 저택으로 초대했다. 거실에 앉은 최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이제 나는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 유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렸어. 희망나눔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너에게 맡기고 싶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제가 그런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재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유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잘 부탁한다.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낼 것이다. 내가 그 자리를 맡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사장 자리에 오른 유나는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국의 복지센터를 방문하며 직접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누군가는 의료 지원이 절실했다. 유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재단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도움을 전달했다. 그녀의 활동은 곧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유나를 강남의 천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방송국에서는 유나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유나 이사장님, 이렇게 큰 재단을 이끌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제가 건넨 작은 온기로 누군가가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선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 울림은 멀리 퍼진다고 믿어요. 기자는 감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유나의 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문의도 이어졌다. 한때 유나를 험담하던 동네 사람들도 달라졌다. 정 아주머니는 이제 매주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다. 유나야, 내가 만든 찌개 좀 더 가져가. 오늘은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유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찌개를 받아들며 말했다. 정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정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오히려 고마워. 너를 보고 많이 배웠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줄은 그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유나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손을 모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나요? 저를 믿어주신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게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선의는 이제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유나는 알았다. 작은 김밥 하나가 만든 기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선의의 씨앗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